네, 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의학 채널 비욘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날씨가 굉장히 매우 쌀쌀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주제는 바로 테무, 쉬인, 알리에서 파는 옷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라는 주제인데요. 이 관련해서 뭐 옷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같이 나오니까요. 좀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기 댓글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 중에서 선별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무, 알리, 쉬인, 아마 이 중에서 적어도 단어 하나 정도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금 벌써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테무, 알리, 쉬인 이용자 수가 최근에 1,00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특정 연령층은 사실 이용을 못 하잖아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마 이용할지 모를 텐데, 그러면 사실은 특정 연령층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삶에 깊숙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무, 알리, 쉬인, 지금 벌써 특히 테무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들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비유하자면 그냥 쿠팡, 네이버 쇼핑, 그런 플랫폼에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물건 제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데 이런 판매자와 이런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에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테무, 알리 이 자체를 논한다기보다 어떤 이런 정책적인 부분, 어떤 과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동시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테무, 알리 관련된 사건, 사고는 지금 계속 꾸준히 터지고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면 이걸로만 한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핵심적인 거, 큰 사건들만,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올해 것만 설명드릴게요. 2024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충격적인 기사가 한번 떴었었죠. 테무, 알리 제품에서 발암물질 300배라는 충격적인 기사가 떴는데요. 저도 사실 이 결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작위로 검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테무, 알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중국 제품이 하루에도 몇백만 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무작위로 그냥 테스트해 봤더니 어린이용 제품 22종에서 무려 11개, 50%, 그냥 무작위로 검사한 건데 무려 50%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집니다. 충격을 할 수 있죠. 또 충격적인 건 신발, 장식품 16개를 또 검사해 봤더니 그중에 7개가 푸탈레이트계 가소제, 푸탈레이트 가소제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 DHP, DBP, 특히 유명한 것들입니다. 저 두 가지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가 나와가지고 정말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런 푸탈레이트 가소제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잘 안 빠집니다. 실제 호르몬처럼 작동하면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어떤 별명까지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그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우리 몸에 검사를 해보면 실제 우리 몸 피 안에서 저런 푸탈레이트 가소제 실제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은연중에 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신경 써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품에서 기준치에 3배도 아니고 4배도 아니고 3, 4배만 돼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300배 이렇게 검출돼서 정말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죠. 또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에서는 납은 중금속입니다. 역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빠집니다. 잘 빠지면 아무도 걱정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저 몸이 납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오래 머물면서 해를 끼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무려 33배가 검출이 돼서 정말 또 큰 충격을 안겨줬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전혀 아닙니다. 올해 8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이 8월이 지금 몇 달 안 됐잖아요. 그죠? 서울시에서 또 따로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서울시에서 해외 직구 매니큐어입니다. 거기서 디옥산, 메탄올 등 유해물질 최대 3.6배 초과 검출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건 뭐냐면 바로 메탄올입니다. 여러분, 메탄올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거의 독극물 수준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에탄올은 우리가 마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해롭지만 우리가 술의 또 한 성분이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먹을 수 있긴 있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에탄올보다 독성이 훨씬 뛰어난 게 바로 저 메탄올입니다. 저 메탄올은요,
7ml. 그러니까 우유 우리 일반적으로 먹으시는 우유컵에 한 7분의 1, 8분의 1 정도만 마셔도요. 딱 마시게 되면 여러분들 실명합니다. 그냥 마시면 실명, 약간만 소주잔에 한 3분의 1, 4분의 1만 따라서 제 마시면 실명할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한 그런 메탄올인데요. 저걸 그냥 증기로만 들이마셔도 여러분 시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리하는 그런 뭐 독성 물질인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최대 3.6배 소화 검출됐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었죠.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검사했을 때는 총 144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거의 10%에 육박하는 1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 샌들에서는요, 또 샌들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거기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그 중에서 DHP, DBP, BBP라고 불리는 것들이 우리나라 기준치가 총 함유량이 0.1%인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2배도 아니고 4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닌 무려 최대 229배가 검출이 돼서 역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자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포름알데히드라고 해서 포름알데히드는 여러분들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 발암물질.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담배랑 독성이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독성 물질인데 그게 함유량이 기준치 최대 2배 초과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이렇게 무작위로 검사해도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입니다. 역시 얼마 안 됐죠. 테무를 통해서 이제 구매했던 그 어린이용 우산에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해 물질이 476배가 초과 검출됩니다. 역시 4배만 돼도 충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400배가 넘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결과들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우산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옷을 먹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조금 기준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다면 어느 나라든 기준치를 안 정하겠죠. 그냥 마음껏 써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기준치를 정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기준치를 지켜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졌을 때 실제 그게 빠져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용출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극소량만 쓰라고 허용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뭐 몇백 배 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저걸 그냥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당연히 만질 수 있잖아요. 우선 또 이렇게 접잖아요. 당연히 손에 만지죠. 그런 정도의 행위만으로도 이 프탈레이트 성분이 손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손에 좀 묻으면 어떠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손을 묻었을 때 뭔가 집어먹을 가능성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손을 통해서도 흡수가 됩니다. 예전에 어떤 실험 결과들 보면 로션 바른 손으로 어떤 유해물질 뭐 이렇게 만지작거려도 실제 흡수가 된다라는 실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저런 우산은 일회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쓰죠. 여러 번 쓰죠. 몇 년에 걸쳐 쓰기도 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런 소재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분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서서히 그 조직이 좀 약해져요. 그럼 사소한 마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무려 저렇게 400배가 넘는 게 나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난달입니다. 11월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시 서울시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동 유아용 제품 26개를 한번 검사해 봤더니 그중에서 무려 7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무작위로 검사했는데 무려 약 27%, 거의 30% 육박하는 숫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높은 수치다라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굳이 또 충격을 안겨준 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입는 재킷입니다. 재킷 한 개에서는 기준치의 6배가 아니라 600배가 넘는 62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역시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난 DEHP라고 불리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확인이 됩니다. 충격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런 옷을 입으면요, 역시 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 자녀의 손으로 묻게 되고 심한 경우 흡수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결과는 또 아동용 점프 슈트를 또 한번 검사해 봤어요. 서울시에서 했더니 프탈레이트 역시 가소제가 약 294배, 거의 300배에 육박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럼 또 이걸로 끝이냐? 역시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11월 22일 얼마 안 됐죠? 정말 얼마 안 됐는데요. 아동용 신발 어떤 한 개에서는
납성분, 중금속 납성분이 기준치의 5배가 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유아용 우주복, 이런 거 많이 입히잖아요. 어린아이한테. 거기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3.5배 정도 검출되는, 기준치의 3.5배가 이상이 검출되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또 나오게 됩니다. 또 멜빵바지, 아이들의 그 멜빵바지 세개 부위에서는 납성분이 최대 19.12배, 약 20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가 검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게 아이들 옷만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검사했던 그런 섬유 제품에서 저렇게 나왔다는 뜻이고요. 또 충격적인 게 또 나왔는데요. 또 지난달입니다. 이게 다 먼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지난달에 11월이죠. 알리테무에 통해서 우리가 또 구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캠핑용 조리기구들, 사진에 나와 있는 저런 조리기구도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2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이 됩니다. 아주 쉽게 용출이 됐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당시 식약처에서, 또 이번에 식약처입니다. 앞서는 서울시에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식약처에서 31개의 제품을 한번 그냥 무작위로 검사를 한 거예요. 했더니 중금속 검사를 해본 거예요. 얼마나 용출되나 했더니 저렇게 2군데에서는 이제 기준치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이 됐고요. 그런데 그럼 니켈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저건 먹는 거잖아요. 이제 단순히 피부에 닿는 수준이 아니라 저런 데다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조리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저런 니켈 성분이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왜 저렇게 식약처에서 조사해서 저렇게 결과를 왜 저런 걸 조사했을까요? 당연히 니켈이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성이 명확한 그런 물질이고요. 니켈 화합물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독성 결과가 정말 많습니다. 독성 결과가 너무 많은데 그건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1군 발암물질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군 발암물질, 앞서 말씀드린 담배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1군 발암물질이다. 또 저런 게 들어왔을 때 금방 빠지면 아무도 걱정 안 하겠죠. 그런데 역시 잘 안 빠지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암까지 걸린다 않다 하더라도 신장 독성까지도 명확히 드러나 있는 그런 독성이 명확한 그런 어떤 금속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런 캠핑용 장비, 옷, 섬유 제품 외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올해 6월에 또 간담이 서늘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신문 당시 KBS 뉴스에 나왔었는데 아마 이거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테무 알리에서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구매한 무선 선풍기가 에서 이제 배터리가 폭발한 거예요. 여기 화재가 난 장면인데요. 정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당시 이걸 구매하셨던 분이 주무시고 계셨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저기 폭발했을 때 그 잠에서 못 깨어나셨다면 그분은 그대로 아마 사망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실제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 구매자분께서 밖에 계실 때 아마 폭발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일이 좀 일어났었고요. 네,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고 제가 보여드린 건 극히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또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드디어 이제 자꾸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테무 알리에서 그동안은 좀 약간 나몰라라 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진 시정을 발표합니다. 이제 왜냐면 또 한국 시장이 커졌잖아요. 한국 시장이 작았으면 아마 저런 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이 무려 1,000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큰 시장이 되다 보니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자진 시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고의 과실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겠다. 그래서 결국 한국법에 따르겠다라고 이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는 발표가 나올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무 알리가 이제 시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구독자님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또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과연 테무 알리가 시정하면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한민국 회사의 어떤 제품이 제조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요. 또는 그 회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에다 공장을 져요. 또는 중국 공장에 의뢰를 해요. 거기 생산하게 하죠. 이런 걸 OEM 방식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OEM 방식. 그런 거 요새 되게 많잖아요. 본사는 한국에 있고 연구 개발만 하고 근데 인건비 아끼려고 이제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생산한 경우 많잖아요. 아무튼 근데 그런 제품인데 이제 OEM 방식인데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뭐 무슨 뭐 위험물질인데 기준치가 뭐 300배 이렇게 터집니다. 그러면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이잖아요, 그죠? 예, 생산만 거기서 한 거니까. 근데 그런 사건이 터지면 당연 식약처에서 명단을 공개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명단을 딱 공개하게 되면 그 제품은 사실상 시정 명령도 당하게 되겠죠. 근데 그 회사명이 다 알려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그 시장에서 거의 퇴출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또 국민분들이 또 현명하셔서 그런 제품명 딱 보시면 그 회사 제품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 구매를 안 하겠죠. 사실상 퇴출이 돼 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자, 문제는 지금 저 테무 알리 사건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테무 알리는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회사입니다. 다른 어떤 회사가 테무 알리 통해서 그냥 판매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런 기준치가 막 몇백 배 나오는 제품들이 지금 그런 걸 생산하는 회사가 중국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이 테무 알리를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중국에 그런 회사들이 많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푸탈레이트든 뭐 중금속 납이든 뭐 니켈이든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막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도 중국에서는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처벌 안 받고 있잖아요. 나름 중국도 규정이 있을 텐데 조사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게 뭐 기준치를 넘어서도 이게 뭐 처벌이 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한 의심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중국 내에 엄청나게 많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테무알리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냥 직접 판매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산 제품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뭐 여러분 직접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서울시에서 조사했는데 뭐 어떤 제품에서 또 뭐 되게 유해한 화학 물질이 뭐 기준치 100배 이상 나왔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서울시나 또 우리 소비자 뭐 연대든 어느 데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테무알리. 이런 게 터졌다. 책임져라. 그러면 테무알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보상할 수도 있겠죠.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럼 테무알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가 되는 제품, 그 납품한 회사랑 관계를 끊어버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납품 못하게 하겠죠. 문제는 그럼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관계 끊겨도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회사 그냥 폐업하면 돼요. 폐업한 다음에 다시 소위 이런 바지 사장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다른 사장 앉혀서 새로운 회사 창업하면 되잖아요. 신설을 한 다음에 다시 물건 납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도 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희 검사에서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시 테무알리 통해서 판매가 되면 당연히 또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들어오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다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예, 당연히 하루에 몇십만 개, 몇백만 개를 어떻게 검사합니까? 검사하는데 여러분 시간도 오래 걸려요. 뭐 하루에 뭐 1, 20분 안에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게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중국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이 테무알리 같은 플랫폼 회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중국 정부가 저 정도 수준의 제품을 만들면 진짜 엄청나게 정말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은. 이거는 국제 기준에도 많지도 않고 이거 실제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는 정말 그런 걸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닌 정말 의도적으로 그런 걸 만든 회사면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또 공산주의 정권이니까 더 강하게 처벌하기 좀 쉽겠죠. 강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그런 제품이 시장에 안 나오게 해야 테무알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이 왜 저런 걸 막 넣는 것일까요? 아까 같은 푸탈레이트 가스 그런 걸 왜 넣는 걸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제조 원가가 더 싸집니다. 어떤 이 플라스틱 소재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 모양일 수가 없죠. 그럼 그 모양으로 만들려면 보통 열을 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열을 가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 때가 있어. 어떤 소재들은. 그냥 가소제 왕창 넣어주면 유연해지거든요. 그럼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런 가소제 성분을 왕창 집어넣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무작위로 검사해도 막 검사한 거에 절반에서 막 저렇게 막 그런 위험 물질이 막 검출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 뭐 규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끔 어떤 분들이, 이게 좀 마치 이게 뭐
국산 뭐 어떤 뭐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 쇼핑 이런 데로서부터 혹시 뭐 이 의학 채널 비욘드가 광고를 받은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의학 채널 비욘드는 광고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예, 광고 받지 않았고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에서 제조했느냐 이것만 따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회사인데 한국 회사에서 주도를 하고 있어요. 책임도 집니다. 그런 회사인데 단순히 중국 공장의 OEM식으로 의뢰해서 생산하는 제품은 전 그래도 괜찮다라고 봐요. 왜? 이 한국 대표자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잘못하면 이거 퇴출되잖아요. 시장이. 퇴출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OEM 맡길 때도 현장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더 관리감도 신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같은 중국에 생산하더라도 아예 중국 회사에서 중국 사장이 직접 주도하는 그냥 중국 제품인 거죠. 근데 단순히 테무 알리 플랫폼만 이용해서 우리한테 그냥 파는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중국 사이즈면 두 개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을 좀 말씀드리면요. 중국 정부가 바뀌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 비욘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그냥 드릴 수 있는 사실은 좀 최소한의 팁은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봤는데 눈으로 어떤 제품을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봤는데 여기가 이 안에 뭐 유해 물질이 많은지 적은지 눈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부가 일일이 다 검사도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렇게 아이들 옷 같은 거 섬유 제품 뭐 특히 몸에 직접 닿는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저런 화장품류 있죠. 화장품류 또 얼굴에 직접 바르는 거 이런 것들 뭐 인터넷상에서 뭐 효과 좋다라고 알려진 것들 뭐 이런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얼굴에 직접 바르는 거라고든지 아니면 이런 또 역시 이 안에 직접 음식을 놓고 조리해야 되는 뭐 이런 어떤 뭐 식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회사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단순히 그냥 영업 그냥 물건 떼다 파는 거 말고 진짜로 여기 개발까지 책임지고 단순히 OEM식으로 그냥 제작만 하는 건지 그렇게 다시 수입하는 건지 이건지 아니면 진짜 중국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이건 꼭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장품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화장품 좀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끔 인터넷 상에서 뭐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제품을 화장품을 발랐는데 이렇게 꾸준히 뭐 한 2주, 3주, 한 달 발랐더니 점점 하얘지더라. 미백 효과가 뭐 최고예요. 뭐 이런 제품들도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수은 관련된 성분을 넣어도 그런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수은 관련 수은 화합물을 집어넣게 되면 그게 이렇게 바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얼굴이 까매지는 이유가 뭐냐면 멜라닌 색소 때문이거든요. 그 멜라닌 색소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 이제 자외선 받은 멜라닌 색소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서서히 이제 올라오면서 까매지는 건데 계속 저런 걸 바르게 되면 멜라닌 색소 생성 자체를 억제해 줍니다. 어차피 이미 생성된 건 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시간 지나면 이제 각질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건데 근데 애초에 계속 우리가 빛을 받아도 이 안에서 내부에서 멜라닌 색소 자체를 생성 억제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은 성분 같은 거 넣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무 이렇게 효과 너무 좋다라고 알려진 것들을 보면 혹시라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안 쓰겠죠. 우리나라 제품이라면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뭐 예전에도 그랬고 뭐 수은이 너무 다량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 뭐 유통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요. 저희 그냥 추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부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저런 제품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아까 테무 알리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SNS상에서는 테무에 알리에서 뭐 샀는데 뭐 한 달 동안 꾸준히 바르더니 너무 하얘졌어요. 여러분들 제 피부 보세요. 최고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관리되지 않냐?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리할 수가 없죠.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조사할 수가 없죠. 왜냐면 하루에도 엄청난 양이 수입돼 들어오는데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류 같은 거, 특히 뭐 기능성 화장품 이런 것들은 특히 구매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중간 결론인데요. 테무 알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테무 알리 회사가 자진 시정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국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매할 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잠깐 질문을 좀 받고 넘어가면요. 닐리리 님께서
우리나라 제품 다 안전한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제품이지만 제조국 보면 뭐 중국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엄청 많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하는 거라면 뭐 개발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면 단순히 중국의 OEM만 하는 거라면 그래도 실제 관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상대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직접 중국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거라면 중국 정부 자체가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박지현님께서 구매할 때 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 주체가 누구냐. 단순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주체가 누구냐를 꼭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이소 쿠팡은 걸러서 받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좀 단정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이소 가도 여러분 다이소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다이소 가면 이제 제품들 제품 이렇게 겉면 딱 들여다보면 뒤에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분류로 나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수입하는 회사가 그냥 중국에서 물건 따다가 그냥 다이소 납품하는 거죠. 유통만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진짜로 말 그대로 역시 중국산을 직접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것도 약간 구별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이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다이소에서 아마 물건을 팔려면 제가 알기로는 기본 성능 검사서는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 있다 칠게요. 제품이 있으면 다이소에 납품할 정도면 그래도 기본 어떤 그런 것들 있죠. 그 성능 검사서, 그러니까 품질 검사서, 뭐 중금속이 얼마 있는지, 가속이 얼마인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이소가 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이소에 납품할 때 시험 성적서랑 나중에 실제 다이소에서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가공할 때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가수를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 다이소에서 몇 번 터진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이소에 좀 더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 성적서만 보고 믿지 말고 다이소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거, 그거는 뭐 다이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그나마 다이소에서 하는 건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시험 성적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겠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주어진 한 12분 동안 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두 번째 주제 짧게 설명드리고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PSMP, PFAS. 이거 뭐 그냥 워낙 짧게 적어야 되다 보니까 영어로 쓴 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PSMP라는 건 뭐냐면 PS는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합니다. 또 폴리스티렌이라고도 하고요. MP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도 종류가 많잖아요. 플라스틱 종류가 많듯이.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인데 PS 미세 플라스틱과 이 PFAS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이거 각각에 대해서는 과거에 설명드린 적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관련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올해 10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고요. 이 케모스피어라는 이 저널은 굉장히 저명 학술지입니다. 사실은 저널도 랭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저널이 있고 좀 상대적으로 논문 내기가 쉬운 저널이 있는데 이 저널은 굉장히 게재하기 어려운, 심사도 까다로운 그런 저명 학술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핵심적인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왜 이 연구진이 어떤 실험했냐면 각각의 위해하다는 물질을 각각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노출되는 건 같이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죠? 네. 또 우리 또 하나만 노출돼도 이미 우리 몸이 또 오염돼 있기도 하고 일부가. 그럼 둘이 만났을 때 이런 복합 독성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실험했냐면 PSMPS, 그러니까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이 과연 이 과불화물 중에서 PFOS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불화물도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에 일단 달라붙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 했더니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에 아까 말한 과불화물이 붙더라. 일단 이걸 확인합니다. 일단 둘이 붙을 수 있다.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동물 실험 한번 해봅니다. 제브라 피쉬라는 배아를 이용해서 과연 두 개가 둘이 붙을 수 있으니까 이걸 이 상태로 복합 노출했을 때 어떤 독성이 나타나는지를 동물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특히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이 이 과불화물의 독성 원래 있는데 이 독성을 더 악화시키더라. 한마디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이런 게 대표인 복합 독성의 예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부에서 각각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복합 독성까지 고려한 건 아니었거든요.
더 악화시키더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가 살펴봤더니 발달 지연, 동물의 발달 지연, 사망률도 높아졌고요.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더라.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여러분 노화도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행동 변화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각보다 두 개 동시에 노출시켰더니 훨씬 더 이런 새로운 독성도 나타나고 독성을 더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결과를 보시면 정말 그럼 저 두 개가 만나면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 각각 최대한 노출을 피하시는 게, 최소화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완전히 노출을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독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PS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되는 경로는 여러 개가 있지만 주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 번도 이용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왼쪽은 대표적으로 뭐죠? 우리가 만두 포장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거죠. 또 이런 여기다 포장 많이 하죠. 왜냐면 뭐 다른 이유보다 이 온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다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 온기가 좀 더 유지가 되니까요. 이게 이런 거고요. 또 가끔 또 보면 또 일회용 도시락으로 또 쓰죠. 여기다 이제 밥이라든지 이거 담아서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그다음에 또 오른쪽 이것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사발면 용기라고 하는 건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종류가 많은데 이런 약간 스티로폼 유형도 보셨을 거예요. 이거 불법 아닙니다. 실제 지금도 팔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폴리스타이렌, 피에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이제 뜨거운 걸 붓고 또 이게 중간에 이게 음식을 하고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마찰이 일어나고 또 젓가락이 긁힐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나옵니다. 나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나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은연중에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게 들어와서 그냥 배출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흡수되는 게 있다라는 거. 실제 혈액으로 넘어간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이미 진작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드시더라도 벽면을 긁거나 이런 것도 최소화하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저런 사발면 용기를 파는 회사한테 관계자한테 이제 문의를 한 거예요. 또 저기 또 다른 논란도 있으니까 또 스타이렌이 용출되는 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용기 바꾸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좀 질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관계자분이 용기가 바뀌면 맛이 바뀐다. 이미 최적화된 레시피가 완성이 돼서 팔고 있는데 용기를 바꾸면 맛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바뀐다라고 해서 그럼 최적의 레시피를 다시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정 과정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뭐 현실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건 이제 그 회사에서 해결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부하물에는 우리가 언제 노출되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 과부하물에 우리가 언제 노출되냐면 정부 발표입니다. 정부가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이미 노출돼 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데 그거에 기여하는 거의 90% 이상은 바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호흡기라든지 뭐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건 별로 없고 대부분 우리가 먹는 거 식품을 통해서 실제 과부하물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 이런 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잘 빠지면 아무도 걱정 안 하겠지만 역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빠집니다. 계속 누적되는 것도 있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 조사 결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부하물 중에서 PFOS를 한번 살펴봤더니 한번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농산물, 우리나라 축산물, 우리나라 수산물입니다. 우리나라 수산물을 일단 농산물 한번 검사해봤더니 100개 검사해도 한 6개 정도에서 과부하물이 나오더라. 10%가 안 되죠. 근데 수산물은 100개를 검사하면 거의 90개에 육박하는 것에서 과부하물이 검출되더라. 충격적이죠.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수산물이 오염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염도 있죠. 오염도를 보면요. 농산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농산물 대비 무려 오염도가 무려 30배입니다. 약 30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저게 뭐 수산물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해외 결과랑 또 다릅니다. 해외 결과는 또 많이 달라요. 그 유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럽은 이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검출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요. 훨씬 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높죠. 우리나라 인근 해역, 우리 주변의 해역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걸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염되어 있을까요? 그런 어업 종사자분들이 오염시킨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업 종사자분들은 피해자십니다. 피해자시고요. 실제로 또 이런 수산물들도 어떻게 보면 그 수산물이 잘못한 것도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바다가 오염돼서 나온 결과물인 거죠.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럼 바다가 왜 오염되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들,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베트남, 뭐 여러 대표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공장이 많은데. 그런 데서 이게 폐수를 계속 버립니다. 폐수 버리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준치만 정해서 희석해서 버리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로 흘러가고, 그러면서 토양도 오염되고, 바다는 더 심하죠. 근데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물은 증발하지만 과불한 물은 그대로 남아요. 또 저런 과불한 물이 굉장히 안정합니다. 쉽게 분해가 잘 안 돼요. 뭐 햇빛 받는다고 분해되고 열 좀 받는다고 분해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안정해요. 얘 별명이 뭐냐면 영원한 화학물질입니다.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이사슬에서 계속 누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수산물에서 높게 나오는 거는 이상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산물을 드시면 드실수록 저런 과불한 물에 계속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꿨어요. 2020년에 바꿨고요. 그래서 PFOS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하루에 몸무게 대비 이 정도는 노출돼도 괜찮아라고 이제 변경했고요. 이 엄격한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조사해봤어요. 했더니 2022년에 어떤 발표를 하냐면 우리가 저런 과불한 물에 노출되어 있는 건 맞는데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살펴봐도 지금은 안전한 수준이다. 안전하다. 이 정도 노출돼도 괜찮아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는 정부가 PFOS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PFOA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최근 2024년 10월 최근 연구 결과를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각 하나하나 놓고 지금 안전하다고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다른 거랑 같이 만났을 때 이런 시너지가 나타나잖아요. 복합 독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복합 독성을 다 고려해서 이런 안전 기준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안전한 기준이라는 거는 시간 지나면 또 바뀝니다. 예, 이런 안전 기준은 독성계가 계속 나오면 계속 또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연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가 사망률 1위가 암이잖아요. 예, 또 2위가 2, 3위가 다 이런 혈관 질환이잖아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원인들이 지금 명확하게 다 밝혀진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병원에 가면 진단은 명확하게 해주죠. 여러분 폐암입니다, 간암입니다, 대장암입니다, 위암 다 알려주지만 그 짧은 진료 시간 동안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명확한 진단 내려주죠. 하지만 정확한 원인들이 명확히 밝힌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명확히 원인을 알려준다는 건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과불함물에 노출되지 않게끔 정부도 관리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게 계속 쌓이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관리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연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복합 독성 결과는 계속해서 밝혀질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 PS 미세 플라스틱 이거 자체로 독성이 있고요. 이거 자체 독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 자체뿐만 아니라 과불함물이 같이 만나게 되면 또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 특히 이게 아까 동물 결과 보여드렸지만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사하겠죠. 근데 이게 저 두 개는 또 만나겠습니까? 아니겠죠. 다른 유해한 게 또 있잖아요. 우리 몸에 중금속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 또 다른 농약도 있고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만났을 때 또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또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스스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미연에 그러니까 위험하다 알려진 건 가급적 노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 분들이라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좀 드리면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자, 안타까운 현실 하나 좀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자꾸 바다가 또 우리 인근 해역이 자꾸 오염돼 가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도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죠? 많이 중국,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넘어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도 제조업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우리나라도 공장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것도 맞지만 그건 사실입니다만 중국에서 배출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적은 편이죠. 굉장히 적은 편이죠.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양이 배출되고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예,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추정하건대 일단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파견을 딱 보내요. 중국 정부한테 우리 좀 조사 좀 해보겠다. 중국 앞바다 좀 조사 좀 해보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조사단이 물을 퍼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갖고 와서 조사를 한다는 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뭐 영해 침범했다라고 해서 다 당장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제재 조치 들어올 겁니다. 바로 보복 조치 들어오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중국 앞바다가 조사 못합니다. 네, 조사 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금 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까 보셨잖아요. 중국 제품 아까 보셨잖아요. 저렇게 막 몇백 배, 기준치에 몇백 배 되는 것들이 팔려도 그런 거 제조해도 처벌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 솜방망이 처벌 아니면 조사도 잘 안 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런 거를 하는 회사, 그런 나라라면 과연 그런 공장 폐수 같은 거 관리를 잘할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의심이 듭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솔직한 제 심정이고요. 저런 제품, 당장 사람들 피부에 닿고, 뭐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는, 그 식기류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성분은.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팔아도, 제조해도 아무 처벌 안 받는 나라가 과연 공장 폐수는 제대로 관리할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전 들어요. 전 솔직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과불함을 보셨잖아요. 저희 공장 폐수로 넘어오는 거예요. 공장 폐수도. 물론 세탁물 통해서 넘어오는 것도 있죠. 세탁물에서 이제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수 통해서 이제 바다로 넘어오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계속 넘어오니까 쌓이는 건데 당연히 우리 인근 해역과 유럽의 해역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배출해서 물은 순환되지만 순환되는 과정에서 희석도 되잖아요. 당연히 오염원을 배출하는 가까운 데 해역이 더 오염도가 높은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염도 보셨잖아요. 아니 10건 중에 9건이 수산물에서 과불함물이 그냥 나와요. 충격적이죠. 그냥 나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정부다 보니 다시 테무 알리까지 다시 넘어가면 중국 정부에서 제대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 자체 신뢰도는 높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선생님도 혹시 구매하셔서 유해물질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사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본업이 있습니다. 저도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번 저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런 걸 뭐 매번 어디서 구매한다면 이거 한번 조사해 볼까? 그거 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근데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사실은 왜 했었냐면 예전에 그 방송국에서 이제 뉴스였습니다. 뉴스였는데 어떤 모 방송국 이제 기자랑 같이 이런 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회의한다면 이런 거 한번 조사하면 어떨까? 뭐 이런 논의한 다음에 실험한 적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 실험했던 건 뭐냐면 그냥 결과 간단히 공유해드리면 양은 냄비 관련된 실험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은 냄비 아시죠? 양은 냄비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양은 냄비는 양은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 모르셨다면 설명드리자면 양은 냄비는 양은이 아니라 그냥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을 만든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순수 알루미늄은 아니에요. 순수 알루미늄이면 어떻게 위험합니다. 근데 순수 알루미늄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산화가 쉽게 돼서 산화 알루미늄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노란색이 코팅돼 있어요, 보통. 그러면 또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노란색도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그렇게 얇게 코팅하면 그런 노란 빛깔을 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보통 그래서 거기다 이제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그냥 양은 냄비에다 뜨거운 물 넣고 그냥 끓여요. 뜨거운 물만 넣고 끓입니다. 그 다음에 그 뜨거운 물 안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이 될까 했더니 용출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뭐 우리가 근데 거기다 물만 끓이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거기다 이제 뭐 라면 끓인다라고 하면 물 넣고 당 염분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런 상태로 실험을 좀 해봤더니 용출량이 더 늘어나더라. 알루미늄 성분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먹으라고 만드는 것도 아닌데 알루미늄을 우리가 본연하게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겠죠. 물론 제 알루미늄에 대해서 뭐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맞아요. 저게 진짜 치매 유발하는 건 맞아? 라는 이런 논란이 있는 건 맞는데 또 최근 연구 결과 또 제 어떤 논문을 보면 여전히 알루미늄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대다수는 당연히 배출이 됩니다. 근데
몸의 기능이 정상일 때 얘기고 몸의 기능이라는 건 서서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겠죠. 그럼 서서히 쌓였을 경우 실제로 뇌 이렇게 돌다가 뇌에 영향을 준다. 라는 실제 그런 연구 결과 최근 논문도 있어요. 또 실제로 여전히 굉장히 그런 거 되는 그런 실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제가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식약처 권고 사항입니다. 여러분 식약처 권고 그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식약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먹어도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대부분 배출되는데 이게 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알루미늄 호일으로 뭐 산성도가 높은 거, 염분 높은 거 싸지 말고 양은 냄비도 코팅 벗겨진 버려라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코팅 벗겨지지 않아도 알루미늄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쉽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코팅이 벗겨지지 않아도 알루미늄 성분은 용출이 됩니다. 불필요한 알루미늄 섭취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뭐 제산제로도 쓰는 건데 알루미늄 성분은 그건 약이지 않습니까? 약이랑 또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제산제도 또 과량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그런 결과도 또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먹는 게 약이고 그런 거랑 또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약이란 거 매일 먹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제산제라는 거는 역시 너무 과량 복용 부작용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복약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전문가한테. 그죠?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님께서 옷을 삶거나 세탁해도 남아있겠죠라는 좋은 질문을 역시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테마알리에서 옷을 구매하셨어요. 옷을 사셨어요. 샀는데, 아까 막 보셨잖아요. 포탈레이트가 몇백 배, 중금속이 뭐 몇백 배,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저런 거 세탁하면 남아있느냐. 일단은,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당연히 좀 남아있을 텐데요. 처음부터 받자마자 뭐 세탁하거나 삶으면 꽤 많이 빠져나가요. 포름알데히드는. 정말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까지 꽤 뺄 수는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가수지 성분도 역시 처음에 삶거나 빨면 당연히 좀 빠져나가긴 하는데요. 100% 빠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말한 그런 가수 성분들, 아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냥 세탁만 한번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다 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꽤 많은 세탁을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걸 혹시 구매하셨다면 세탁 여러 번, 헹굼도 굉장히 여러 번. 또 요즘 세탁기도 온도 조절도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양희님, 정말 마지막 하나만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께서 스테인리스 냄비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에 소독 후에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이게 아마 테무 알리를 통해서 스테인리스 냄비를 구매했을 때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국내 제품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뭐냐면 뜨거운 물에 소독해도 그건 안 빠져요. 뭐가 안 빠지냐면 이게 스테인리스 뭐 용기 냄비라고 할 게 있으면 그 뭐 중국산이든 뭐 한국 제품이든 똑같아요. 표면에 연마제 성분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뜨거운 물로 소독하시고 뭐 주방 세제로 또 세척하시겠죠. 뭐 식기세척기 돌리신다든지 하셔도 그 다음에 다시 그 휴지에다가 식용유 한번 묻혀보세요. 묻힌 다음에 한번 이렇게 닦아보세요. 그래도 까만 게 묻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연마제 성분입니다. 스테인리스는 워낙 그 경도가 단단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매끈한 표면을 만들면 이렇게 갈아야 돼요. 단단한 걸 갈아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연마제라는 건데 주로 뭐 탄화규소를 많이 씁니다. 뭐 다른 것도 쓰는데 탄화규소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갈아요. 그럼 갈다 보면 그게 당연히 미세한 홈 사이에 껴있거든요. 일반 주방세제로 안 빠지고 뜨거운 물로도 안 빠집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식용유로 그냥 묻혀서 그냥 계속 닦아야 됩니다. 계속 뭐 안 나올 때까지. 근데 그것도 다 빼기가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 내년에 제가 사실 뭐 그 관련해서 개발한 것도 있는데 쉽게 빼는 개발한 거 있는데 개발만 한다고 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공장 갖고 있는 회사랑도 이제 섭외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다행히 좀 얘기가 돼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그런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또 구매할 수 있게끔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진짜 그 제품이 출시되면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사실 시국이 좀 어렵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분이 100분이 넘어서 사실 제가 놀랐습니다. 또 금요일 오후 5시가 이렇게 인기 있는 시간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2주 뒤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